자, 60번. 자, 정비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우리가 주관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정비 사업인데 원칙적으로 토의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숫자에서 세입자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셀프 방식으로 할 때, 세 번째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네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도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도 생략하냐면요, 임대주택이 충분히 건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생략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잘못된 것은 이랬는데 1. 개선사업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그런 나왔네, 수용해서 주택을 지어서 공고하는 방식은 생략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수용은 아니죠. 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1. 정비법상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렸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해제, 정비구역 해제는요, 해제를 하여야 하는 사유도 있는 반면에 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는요, 추진해 놓으면 무조건 2년, 좀 놓으면 무조건 3년. 이거는 해야 되는 사유고,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든지, 조합은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든지, 토지 등 소유자 30%가 요청하든지 하는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1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 정비구역 해제 관한 내용을 30일 공람 의회 의견을 듣고 첨부하면 돼요.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하고 똑같네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죠. 이럴 때 정비구역이 뭐 된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죠? 과반수 동의. 3번 셀프 방식, 스스로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부터 몇 년 지나야 되냐면 10년 지나야 돼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한 게 아니고 얼마가 동의하면 되냐면 과반수가 동의하면 돼요. 과반수.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3번 틀렸죠? 4번 추진인의 구성,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4, 5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맞는데 3번은 해제하는 사유가 되려고 그러면 개선사업이 지정되고 10년 지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한 게 아니고 과반수 동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62. 정비법상 관리 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주택 공급은 원래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다주택을 주는 경우로서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진 것만큼을 주는 경우. 두 번째, 토지를 공유했는데 시도 조례에서 정할 때.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은 최대 3개. 이렇게 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물어보는 거죠. 틀린 것은 입니다. 한 세대 한 명이 한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2명 이상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한 개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에 2명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해야 됩니다. 주택 안 됩니다. 건물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로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급할 수도 있다. 이래야 되겠죠. 3번에 분양 대상자 종전 토지 건물의 종전 가격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1+1을 줄 수 있죠. 2개. 이 중 하나는 전용 면적 얼마짜리를 줘야 되냐면 60 이하짜리로 공급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60 이하짜리로 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전매할 수 없다. 3년간 전매가 안 되죠. 4번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3개 이하로 한정해서 주려고 그러면 재개발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재건축이 됩니다. 재건축. 다주택 공급은 재개발은 안 돼요. 재건축에서만 있더라. 4번 틀렸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따른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소유한 수만큼 줄 수도 있죠.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63번. 정비법상 대의원회에서 총회가 할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걸 물어봤어요. 대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 4개는 대행할 수가 없는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죠? 자, 우리가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 게 5개입니다. 첫 번째가 헌법, 두 번째가 반정선거, 세 번째가 해산, 네 번째가 비용 관련, 다섯 번째가 용역업체 선정, 자자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1. 자금의 차익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같은 금전 관련 내용은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시공, 자자자, 선임 변경도 어디서 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조합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조합장 보궐선거는 총회에서 하는데요. 나머지 임원의 보궐선거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죠. 3번이 맞네요. 조합의 합병 해산도 대의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건물의 설계 개요 변경도 어디서 한다? 중요한 거죠. 이것도 설계 개요가 바뀌니까 이것도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범법에 관한 총회. 원래 총회는요, 조합총회는 조합은 5분의 1, 대의원 3분의 2, 조합장의 직권으로 선임을 하는데, 직권으로 소집을 하는데, 임원 관련은 얼마? 5분의 1하고 얼마? 10분의 1이면 된다고 했죠. 그죠? 1번이 그 지문입니다. 임원의 권리나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번에 토지 건물이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 권리가 이전이 됐어요. 교체나 신고가입은 시장군수한테 신고하고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변경의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내지는 빈번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매로 조합원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하고 바꿀 수 있는 거 맞네요. 3번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얼마 동의를 받으라?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게 아니죠. 정관 변경은 과반수 동의가 원칙입니다. 근데 정관을 변경할 때 중요한 사항은 조합은 3분의 2 동의를 받는데 그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하는 게 자, 재, 구역, 비용, 시설. 자, 자격, 재, 제명, 정비구의 위치, 면적, 비용,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에 관한 내용은 얼마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합은 자격이 일어났죠? 자격. 그러니까 과반수 동의가 아니고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아도 돼요. 4번에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객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맞죠? 관리처분객 인가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죠. 맞죠? 이것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자,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건축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알죠? 공동주택에서 옛날에 돼 있던 걸 법을 개정했죠. 단지 안의 건물입니다. 단지 안의 건물.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하면 상가가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은 단지 안으로 돼 있고 단지 안 하니까 상가가 포함되는 거예요. 2번. 틀렸죠, 1번. 이반권자는 정비객 임안을 제한하고자 한 자가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서 소재한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5분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안전진단을 만다 실시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5분의 1이 아니고 얼마? 10분의 1인데요. 10분의 1.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이 동의해야 되겠죠? 5분의 1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의 3번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래 되겠죠. 탈락. 4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받지 않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가 들어오면요 재실시를 합니다. 여기 맞네요. 안전진단을 재실시하는 것. 지정되고 나서 10년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이 없는 단지는 재실시합니다. 5번 시도는 안전진단 결과와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시행결정의 취소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시도가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취소는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해야 됩니다. 시도는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취소를 하도록 말 뿐이다. 요청할 뿐이다. 요청만 하죠. 그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주택법 들어갑니다. 주택법은 여러분 용어 정의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죠?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드는 것은 주차장, 부대죠. 관리사무소, 부대네요. 담장, 부대네요. 단지 안의 도로, 부대네요. 근린생활시설, 부대네요. 그죠? 뭐더라? 부대 시설이다. 맞습니까? 맞는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근생. 아이고, 아니다. 근생이죠, 근생. 근생은 부대가 아니죠. 복리시설이죠. 저도 일단 착각했습니다. 근생 때문에 틀렸네요. 2번. 국회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인 아파트는 도생이 아니죠. 도생이 되려 그러면요. 여러분, 요 지문도 시험에서 객관식 지문이 나왔던 건데, 기출지문인데,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생이 아니다. 도생은 단지형 연립입니다. 종류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아니네요. 두 번째는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아파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세대를 했기 때문에 아니죠. 마지막 가능성이 원룸이죠. 원룸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 아니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85제곱미터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원룸도 안 돼요. 원룸은 최대 면적이 50입니다. 50. 80으로 했기 때문에 원룸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탈락, 원룸 탈락. 그래서 도생이 될 수가 없네요. 맞네.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가능한 생활의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죠. 맞네. 폭 25m짜리 일반 도로 별개의 단지로 본다. 별개의 단지 맞습니까? 맞죠? 일반 도로는 20m, 예정도로는 8m 이상으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5번에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이게 문제가 글자가 잘못됐네요, 여러분.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다중생활시설이 돼야 됩니다. 다중생활시설. 오타가 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다중생활시설. 오타입니다, 오타. 만약에 다중이용시설 때문에 준주택 아닌데라고 했다 그러면 5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5번도 지금 정답 맞추신 겁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생활시설은 명백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출제는 오류가 나왔습니다. 다중이용이 아니고 생활이 돼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다중이용시설 때문에 준주택에서 만약에 5번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1번하고 5번이 맞습니다. 두 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읽을 때 다중이용시설을 고시원, 다중생활시설로 만약에 읽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죠. 그죠? 준주택의 종류. 67번 들어갑니다. 주택 공급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 관광 특구에 55층짜리 아파트를 짓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분상 적용하지 않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 제한 공시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3번에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이죠.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택지비는 민간택지의 택지비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 가격에다가 가산비를 더해주죠. 맞네 이것도. 4번에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는 전매가 가능한 사유 맞죠 이것도. 5번에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입주를 모집합니다. 지방공사가 그럴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시, 군구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다. 여러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권자가 시군구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은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시험에서 진짜 잘 노는 지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방공사가 했기 때문에 승인 안 받아요. 누굴 때만 승인을 받느냐면 민간일 때만 승인을 받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맞네요. 그죠? 68. 조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은요. 선고유예 자격 정지나 상실도 임원의 결격사유라고 했죠. 선고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가지고 맞아. 탈락. 이번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조합 발기인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관할 시군구한테 신고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개 모집이 원칙이죠. 공개 모집 이후에 두 번째 모집할 때는 선착순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 모집이 돼야 되겠죠. 3번에 공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군구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고 만다 신고합니다. 국민들 공급은 신고죠. 4번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끝내비라?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든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경하는 것은 언제까지 끝을 내야 된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이죠. 맞네 이것도. 이것도 수업할 때 몇 번 강조를 했죠. 그죠? 4번이 옳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소재지 80% 이상에 대해서 권원을 확보해서 시군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은요. 자기 토지, 자기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원 80%는 뭐니 필요 없어요. 지가하는 거라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들어갑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10만 미만의 대지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10만 미만이면 누가 한다?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죠. 특광시장군수 됩니다. 틀렸어요. 대도시장이죠. 1번 탈락이네요.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10만 미만이면 특광시장군수. 2번 국가나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 국장한테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주택건설사업 대지 면적이 나왔네요. 10만 이상 시도 대도시. 맞죠? 4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5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승인을 받은 사업대로 사업을 하여하며 승인받고 나서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여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막을 수 있다.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0번.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가 돼서 사용검사가 있고 나서 갑이 단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도 청구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복한 토지가 경미해야 됩니다. 5% 미만.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95% 이상일 때 5% 미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해서 할 수 있고, 매도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대표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대표자는 얼마 동의를 받은 사람? 75%. 4분의 3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대표 소송을 제기해서 합니다. 나중에 사업 주시는데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1번.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2번.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할 때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해서 소유자 4분의 3 동의를 받아 신청하죠.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할 때 그 판결의 효력은 모든 소유자한테 미치는 것이지 찬성한 사람 내지는 참여한 사람한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갑의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5%를 넘는 경우에는 매도 청구가 안 되죠. 5% 미만일 때만 되니까.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도 청구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맞죠. 71번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있습니다. 1. 리모델링의 증축은 각 세대 증축 가능 합산 면적을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 30%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틀렸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리모델링에서 숫자 놓으면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한번 서유 정리해 드릴게요.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겁니다. 뭐가 원칙이냐면요. 대수선이 원칙입니다. 몇 년 해야 돼요? 증축은 전용 면적은 30이에요. 85 미만이면 40%. 세대수는 (15%입니다) 여러분. 세대수를 증가하는데 증가시키는 방법이 수평이 있고 수직인데 수직으로 만약에 올리죠. 그러면 몇 개 층? 3개 층. 14층 이하짜리 건물이죠. 그럼 몇 개 층까지 가나더라? 2개 층까지 증축할 수가 있고. 공용 부분도 당연히 증축할 수가 있죠. 1번 틀렸죠 벌써. 증축은 면적 합산한 범위에서 세대수는 30%가 아니죠. 몇 프로? 15%입니다. 기억 탈락. 대도시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안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비 기본계획을 대도시가 만들면 승인 안 받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승인 받아야 돼요. 3번.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조합을 설립한답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분수예요. 분수. 각동 과반수 전체 3분의 2. 착수할 때 50% 75%죠. 그 조합을 설립한 데잖아요. 그죠? 틀렸어요 이거.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50%가 아니고 과반수 전체에서 75%가 아니고 3분의 2입니다. 1, 2, 3 다 틀렸습니다. 4번에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시, 군구가 추천한 건축구조 기술사하고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시, 군구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시군구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추천한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하고 같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없습니다. 답은 없답니다. 이거 72. 건축법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것은 했거든요.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죠. 1필지,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외적으로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고 했죠. 대형 건물, 아파트 단지, 지하상가, 합칠 것을 조건을 할 때, 운동장 같은 도중객 시설이 들어올 때, 소유자나 권리관계는 동일한데 집은, 집안, 도면 축척이 달라서 합병은 안 되죠. 하지만 하나의 대지가 될 수는 있더라. 그래서 없는 걸 물어봤어요. 하나의 건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대형 건물 맞죠? 국계법에 따르는 도시운객 시설에 해당하니까 월드컵 경기장 맞죠?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객 승인을 받아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지니까 아파트 단지니까 이것도 맞죠? 도로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물인데 지하 상가니까 맞죠? 각 필지 지분이 다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는 없다고 했죠. 소유자나 권리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소유자가 다르고 권리관계는 같대요. 둘 다 같아야 돼요. 소유자하고 권리관계 둘 다 같아야 됩니다. 73번. 건축 허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야합니다. A도 B시에서 연면적 15만 제곱미터인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A 도지사가 허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B 시장이 허가하고 대형 건물, 연면적이 15만이니까 대형이죠. A 도지사는 사전 승인해 줍니다. 3번에 허가권자는 연면적 3천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은 연면적이 얼마? 1000 이상입니다. 1000 이상.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니, 1000 이상이니까 3000 이상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했으면 맞아요. 근데 3000 이상 했다는 말은요, 2900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000 이상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만약에 3번 지문이 맞으라 그러면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한다라고 맞아요. 근데 3000 이상일 때 한다는 것은 2999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허가권자는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요,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은,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때는요,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을 지을 때입니다. 교육환경, 주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근데 종교시설은 아니죠. 종교시설은 아닙니다. 다 틀렸네요. 5번에 A 특별시 B구에서 31층짜리 대형 건물 전부가 업무 용도로 쓰인답니다. 허가권자는 대형 건물이니까 A 특별시장이 허가하겠죠. 답은 5번이 옳습니다. 74번.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인 경우만 골라봐라. 허가 신고 대상을 골라라는 이야기인데요. 허가만 골라봐라. 허가를 고르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지에다 썼어야 됩니다. 뭐를?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라고 쓰고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신고인데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 허가거든요. 허가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바뀌는 걸 찾으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판매를 창고로, 판매는 어디에 있냐면 영업에 있죠. 창고는 어디에 있냐면 산업에 있잖아요. 그죠? 밑에서 위로 가네요. 허가. 답은 1번이면 2번이네. 숙박을 위락으로, 숙박도 영업에 있죠. 위락은 근데 어디에 있더라? 문화 집회에 있습니다. 역시 밑에서 위로 가니까 허가. 답 1번 맞네? 답 1번입니다. 기업권 이은이 허가입니다. 장례식장은요, 산업에서요, 요 위에. 근데 밑으로 내려오죠.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 집회에 있죠. 위에서 아래로. 의료시설을 교육연구로. 의료도 교육복지에 있죠. 교육연구도 교육복지에 있죠. 그리고 옆으로 바뀌니까 허가신고사항이 아니고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꾸면 됩니다. 근생을 업무로. 그는 여기에 있죠. 주거업무죠. 위에서 아래니까 신고죠. 그래서 옳은 것은 허가 대상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들어갑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틀린 것은 송계 우력에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 외 벽면에는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공장으로 연면적이 3,000이랍니다. 6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것은 4m. 원래는 대지는 도로에 2m 접해야 되는데 연면적이 2,000, 공장은 3,000 이상이면 2배를 접하죠. 4m. 도로 폭도 6m. 맞네. 도시공객 시설에서는 가설 건물을 지을 때 대지에 대한 조경 의무가 없다. 도시공객 시설에서 가설 건물을 짓습니다. 가설 건물은 임시로 짓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조경 의무가 없죠.
4번에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짜리 농수산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 유통 시설은 공공지 많아요. 판매 시설이지만. 그래서 공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4번 틀렸죠? 건물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됩니다. 답은 4번에서 나왔고요. 76번 들어갑니다. 높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허가권자는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 구역에 따른 건물의 높이를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허가권자가 조례를 별도로 정하는 건 안 되죠. 가로 구역별로 높이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허가권자가 시군구에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례는 무슨 조례? 특광조례. 특별시하고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탈락입니다. 허가권자가 조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광조례입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 조례. 허가권자는 조례 가지고 직접 하면 돼요. 이번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물의 용도 종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맞죠? 2번이 맞네. 3번에 모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죠? 공동주택은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적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적용합니다. 근린 상업지역은 적용합니다. 물론 유통 상업지역은 주택 건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논쟁의 실익이 없죠. 4번에 전용주거지나 일반주거지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일조권 높이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모든 건물입니다. 모든 건물이 일조권 보호를 다 받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5번에 2층 이하이거나 높이가 8m가 아니고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일 때는 일조권 높이 제한 규정을 정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가 돼야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7번. 건축법령상 면적 높이 산정 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건물 노대 바닥은 난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8m가 아니죠. 1.5를 꼬방값을 뺀 나머지 면적이 바닥 면적에 포함이 돼요. 1.5까지는 공제하죠. 틀렸네요. 1.8하고 1.5입니다. 승강기타 등의 건물의 옥상 부분은 건축 면적에 상관없이 산입하지 않고 산입하는 게 아니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청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축 면적 8분의 1이죠. 상관없이 하고 상관이시. 건물층의 옥 내에 설치하는 물 뗀 거, 기름 뗀 거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죠. 옥상, 옥 외, 지하에 있는 물 뗀 거, 기름 뗀 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옥 내에 있는 거는 포함하죠.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 이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필로티 조심하라고 했죠. 유사구조는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 주차장으로 전용된다든지 공동주택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근데 공동주택은 산입한다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공동주택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필로티는. 다 틀리pis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맞죠? 공사 끝내야 됩니다. 협의한 공용물, 공용건물은 완공이 되고 나서 별도로 사용 승인을 또 받는 것은 아니고 마음대로 통지하면 되죠. 공용건물은 지을 때는 협의하고 협의한 공용건물은 완공이 되고 나면 사용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 2번 틀렸네.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검사를 하고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서술을 교부해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7일 안에 사용 서술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5번에 특광은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물 대장에 뭐하게 한다? 기재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나와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농지법은 좀 전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7번의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해설 강의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3월 달부터 치렀는데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런 수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 4월 달에 지금 문제가 점수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10월 달 돼서 3월 달, 4월 달, 5월 달 치렀던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점수 상당히 잘 나오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는 체감 난이도가 공부를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데 지금은 공부가 많이 돼 있으니까 쉽게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것은 시험이 끝이 난 건 아니죠. 아직까지 2주 정도의 시험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 새로운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존에 했던 거 보셔야 돼요. 이론을 봐야 되느냐, 문제를 봐야 되느냐, 요약집을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어떤 책이 제일 좋은 책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제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실력 증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실수를 줄이는 작업, 실수를 줄이면 합격이 한다라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공법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4대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나왔을 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 오 나왔네 이러면서 제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력에 맞는 점수 플러스 그 다음에 그날 시험의 운이 좋아서 행운 플러스 찍으면 답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여러분들의 신기가 있어가지고 접신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행운을 빌고요.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는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 위주로 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한 이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제가 재개발 연수 강의도 하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랜드 하나 EBS 됐으니까 많이 합격하고 나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무리 2주 동안 긴장 많이 되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만큼의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화이팅 하시고 시험 치는 날 지금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길을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